퇴직할 때 저는 솔직히 자신 있었어요. 노후자금 3억,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 채, 국민연금도 매달 들어오고, 주변에서도 그랬어요. 형은 준비 잘했네. 부럽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은퇴하고 3년 지난 지금,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통장에 돈이 있는데, 집도 있는데, 연금도 나오는데, 이상하게 쓸 돈이 없어요. 병원 한 번 가려면 망설여지고, 아내한테 외식하자는 말도 잘 안 나와요. 3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충분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 계산한 걸까요? 오늘은 저처럼 겉보기엔 준비된 것 같은데, 막상 살아보니 불안한 분들께 제 3년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해요. 저는 62살에 퇴직했어요. 35년 다닌 회사였거든요. 마지막 날 사무실 정리하면서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슬프거나 허전하기보다는 이제 진짜 내 시간이다 싶었달까요? 책상 서랍 정리하는데 오래된 명함들이 나오더라고요. 언제 받았는지도 기억 안 나는 것들. 그거 하나하나 버리면서 아, 이제 진짜 끝이구나 싶었어요. 35년이면 긴 시간이잖아요.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9시, 10시에 들어오고 주말에도 전화 받고 출근하고 아이들 어릴 때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렇게 버텨온 거거든요. 가족 먹여 살리려고, 애들 대학 보내려고, 노후 준비하려고. 퇴직금 정산받던 날 인사팀에서 서류 건네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 듣는데 갑자기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눈물은 안 났어요. 그냥 드디어 끝났다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퇴직금 정산받고 그동안 모아둔 거 합치니까 노후 자금이 딱 3억이 됐어요.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 채 있고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받기로 했으니까 3년만 버티면 연금도 나오고 솔직히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나 꽤 잘 준비한 거 아닌가? 주변에 보면 퇴직금 몇 천만 원 받고 끝인 분들도 많거든요. 연금 가입 안 해서 받을 게 없다는 분도 있고 집도 전세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그래도 낫다고 생각했어요. 퇴직하고 한 달쯤 됐을 때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소주 한잔 하면서 자연스럽게 퇴직 얘기가 나왔거든요. 제 상황 얘기했더니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걱정 없겠다. 3억의 집에 연금까지. 뭐가 불안해? 다른 친구도 맞장구 쳤어요. 그래, 너는 잘 준비했어. 부럽다, 진짜. 그 말 듣고 저도 그랬어요. 그러게, 나는 좀 낫지? 우쭐했다기보다는 그동안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35년 버틴 보람이 있구나 싶었달까요?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거든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도 큰 소리 쳤어요. 당신, 이제 고생 끝이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살자. 아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 당신 고생했어. 이제 좀 쉬어. 그 말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내가 35년 동안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동안 아내도 혼자 집안일 다 하고 애들 키우고 그 고생을 이제 보상해 줄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퇴직 첫 달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도 되고 낮에 동네 공원 산책해도 되고 오후에 아내랑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해도 되고 평일 낮에 마트 가는 게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세상에 이런 시간이 있었구나. 이게 노후구나. 이게 은퇴구나. 드디어 내 삶을 사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저는 나름대로 계산도 해봤거든요. 3억이면 한 달에 150만 원씩 써도 20년은 가잖아요. 거기에 연금까지 더해지면 월 200만 원 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노부부가 2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사치 안 부리고 크게 쓸 일 없이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불안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불안하지 않았어요. 퇴직 첫 해, 저는 제가 준비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했고, 이 정도면 노후 걱정 없다고 생각했고, 아내한테 떳떳했어요. 근데요, 그 자신감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1년쯤 지나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분명히 아껴 쓴다고 썼는데 통장 잔고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었어요. 퇴직하고 1년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에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요. 노후자금 3억에서 1년 만에 3,500만 원 가까이 빠져 있었어요. 이게 뭐지? 저는 월 150만 원 쓸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면 1년에 1,8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거의 2배가 나간 거예요. 내가 뭘 이렇게 썼지? 저는 분명히 큰 돈 쓴 적 없거든요. 여행도 안 갔고, 큰 가전제품 산 것도 없고, 차를 바꾼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 보면서 내가 뭘 그렇게 썼나 계속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카드 명세서랑 통장 내역을 쭉 뽑아봤어요. 한 줄 한 줄 형광펜으로 체크하면서 어디에 돈이 나갔는지 정리했거든요. 그랬더니 보이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것들이. 일단 고정비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관리비 월 18만 원, 보험료 45만 원, 통신비 15만 원, 차량 유지비 30만 원. 이것만 합쳐도 월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었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자주 만나게 됐어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 회사 선후배 모임, 동네 아는 형들 모임. 한 달에 서너 번은 만났던 것 같아요. 만나면 뭐 하겠어요? 밥 먹고 술 한잔 하는 거죠. 한 번에 5만 원, 7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가끔 제가 쏠 때도 있잖아요. 오늘은 내가 낼게 하면 10만 원, 15만 원 훌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등산을 시작했거든요. 퇴직하고 건강 챙기려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산에 갔어요. 등산 자체는 돈이 안 드는데 문제는 끝나고 나서예요. 산에서 내려오면 다들 배고프잖아요. 막걸리 한잔 하자 그러면 산 밑에 식당 가서 파전에 막걸리, 도토리묵에 두부김치. 한 번에 4만 원, 5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이면 한 달에 8번이잖아요. 등산 후 식사비만 월 30만 원이 넘더라고요. 낚시도 다시 시작했어요. 젊을 때 좋아했는데 바빠서 못 갔거든요. 퇴직하고 시간 나니까 다시 가게 됐어요. 근데 낚시가 돈이 꽤 들어요. 낚싯대 새로 사고, 미끼 사고, 기름값에 통행료에. 바다낚시 한 번 가면 10만 원은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예상 못한 게 경조사비였어요. 퇴직 첫 해에 지인 부모님 상이 4번 있었고, 조카 결혼, 동창 아들 결혼, 후배 딸 결혼까지. 한 번에 10만 원, 20만 원, 큰 건 30만 원씩. 1년 모으니까 경조사비만 250만 원이 넘더라고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갔어. 월 150 쓸 줄 알았는데 거의 300 가까이 나간 것 같아. 아내가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매일 나가서 그런 거 아니야? 친구 만나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그게 다 돈이잖아. 그 말 듣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친구 만나고 건강 챙긴다고 생각했거든요. 별로 쓴 것 같지 않았어요. 큰 돈 쓴 적이 없으니까. 근데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게 쌓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퇴직하면 지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출퇴근 안 하니까 돈 덜 쓸 거고
회사 생활 안 하니까 경비 줄 거고. 근데 현실은 달랐어요. 시간이 많아지니까 쓸 기회도 많아지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때는 바빠서 친구를 못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나니까 만나게 되고 만나면 돈이 나가는 거예요.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내가 이걸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35년 동안 가장으로 살면서 돈 관리 나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까 내 돈이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불안해졌어요. 이 속도로 나가면 3억이 얼마나 갈까? 단순하게 계산해 봤어요. 1년에 3,500만 원이면 10년이면 3억 5천이잖아요. 연금 받아도 이 속도면 70대 되기 전에 바닥이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그날 밤에 또 잠이 안 왔어요. 아내는 옆에서 자고 있는데 저 혼자 천장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 계산한 건가? 그때부터였어요. 통장 잔고 확인하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한 게.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드디어 만 63세가 됐어요. 국민연금 받는 날이 온 거예요. 1년 동안 3,500만 원 가까이 빠지는 걸 보면서 정말 불안했거든요. 매달 통장 잔고 확인하는 게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연금이 나오니까 그 속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지 싶었어요. 첫 연금이 들어오던 날 아침부터 은행 앱을 켜놓고 기다렸어요. 점심때쯤 한번 확인하고 오후에 또 확인하고 오후 3시쯤 입금 알림이 왔어요. 두근두근 하면서 확인했거든요. 132만 원. 저는 잠깐 멍했어요. 이게 다야? 35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먹고 냈거든요.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150만 원은 넘을 줄 알았어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연금 나왔어. 132만 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적네. 기초연금은 안 나와? 저도 그게 궁금해서 주민센터에 알아봤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기초연금은 소득인 정액 기준이 있어요. 우리처럼 집도 있고 노후자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많이 받으면 대상이 안 돼요. 직원분이 설명해 주시는데 솔직히 좀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35년 동안 꼬박꼬박 냈는데 왜 나는 기초연금을 못 받지? 국민연금 안 낸 사람은 기초연금 받고 열심히 낸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집에 와서 그날 밤에 계산을 다시 해봤어요. 연습장 꺼내서 숫자 하나하나 적어봤거든요. 우리 부부가 한 달에 쓰는 돈 아무리 줄여도 250만 원은 나가거든요.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차량 유지비, 고정비만 100만 원이 넘어요. 거기에 생활비, 용돈, 경조사비까지 하면 250만 원도 빠듯해요. 연금이 132만 원이면 매달 12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1년이면 1,440만 원. 결국 노후자금에서 계속 빠지는 거잖아요. 저는 연금 받으면 노후자금 안 건드려도 될 줄 알았어요. 아니, 최소한 덜 건드릴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달랐어요. 연금 받아도 매달 100만 원 넘게 부족한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연금은 여유가 아니라 기본이더라고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요. 연금은 그냥 바닥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 위에 노후자금을 얹어야 겨우 굴러가는 거예요. 며칠 뒤에 친구들 만나서 이 얘기를 했어요. 야, 연금 받아도 생각보다 부족하더라.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연금이 80만 원밖에 안 나와. 너는 132만 원이면 많이 받는 거야. 그 말 듣고 더 복잡해졌어요. 나보다 적게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걸까? 근데 그 친구는 기초연금이 나온대요. 국민연금이 적으니까 합치면 나랑 비슷하대요.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고 국민연금 적게 받으면 기초연금이 나오고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노후는 결국 적응이구나. 들어오는 돈에 맞춰서 나가는 돈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됐어요. 고정비는 줄일 수가 없잖아요. 매달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내가 어느 날 밤에 그러더라고요. 당신, 우리 이러다가 진짜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나도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연금이 들어오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그건 연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연금은 도움이 되지만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연금 받기 시작하고 몇 달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젊을 때부터 허리가 안 좋긴 했거든요. 사무실에서 오래 앉아 있으니까 디스크가 좀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엔 좀 심했어요. 걷기도 힘들고 앉아 있기도 힘들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이러다 큰일 나. 병원 가자. 저는 솔직히 병원 가기 싫었어요. 돈이 걱정됐거든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갔어요. 동네 정형외과 갔더니 MRI를 찍어보자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봐야 치료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MRI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30만 원이래요.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거였어요. 비급여라서 전액 본인 부담이래요. 저는 좀 망설였어요. 꼭 찍어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안 찍어도 되는데 그러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요. 나중에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결국 찍었어요. 30만 원 내고 MRI 찍었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디스크가 좀 심하게 튀어나왔대요. 당장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물리치료 받으면서 관리해야 한대요. 물리치료가 1회에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 한 달이면 12번. 한 달에 12만 원이에요. 거기에 약값도 있어요. 진통제, 근육이완제. 한 달에 3만 원 정도. MRI 30만 원, 물리치료 12만 원, 약값 3만 원. 한 달 만에 45만 원이 나간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무서웠어요. 이게 계속되면 어쩌지? 허리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무릎도 안 좋아요.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삐걱거려요. 눈도 침침해졌어요. 신문 읽을 때 돋보기 써야 해요. 백내장 초기래요. 이도 안 좋아요. 어금니 하나가 흔들려서 임플란트 해야 할 수도 있대요. 임플란트 하나에 150만 원이에요. 60대 넘으니까 몸 여기저기서 고장이 나더라고요. 젊을 때는 몰랐어요. 병원비가 이렇게 무서운 줄. 건강보험 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비급여 항목이 생각보다 많아요. MRI, CT, 초음파. 이런 검사들 비급여 많아요. 치과는 더해요. 임플란트, 틀니, 스케일링. 거의 다 비급여예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 어쩌지? 아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나도 요즘 무릎이 안 좋아. 병원 가봐야 하는데 돈 생각하면 못 가겠어. 그 말 듣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내가 아픈데 병원을 못 가. 돈 때문에. 이게 노후구나 싶었어요. 젊을 때는 아프면 그냥 병원 갔거든요. 월급이 있으니까. 다음 달에 또 들어오니까. 근데 지금은 달라요. 나가는 돈은 있는데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어요. 병원비 나가면 그만큼 생활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병원 가는 게 무서워졌어요. 아픈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병원비가 무서운 거예요. 이번 달에 또 무슨 검사하자고 하면 어쩌지? 갑자기 수술해야 한다고 하면 어쩌지? 밤에 그런 생각하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노후자금 3억 있다고 안심했는데 병원비 몇 번 나가니까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 뉴스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우스 푸어. 집은 있는데 가난한 사람. 자산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사람. 저는 그 말이 딱 제 얘기 같았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거든요.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 채 있어요. 시세로 따지면 5억은 넘어요. 근데 그게 뭔 소용이에요? 통장에 현금이 없는데 집은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매달 관리비만 나가고 재산세 나올 때마다 돈 빠지고 자산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내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당신, 우리 집 팔고 작은 데로 갈까? 저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5억짜리 집 팔아서 3억짜리로 옮기면 2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노후 자금이 늘어나니까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았어요. 근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일단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어요. 아이들 키우고 친구들 사귀고 단골 병원도 있고 단골 미용실도 있고 아내는 여기서 동네 친구들이랑 매일 만나요. 이 나이에 새로운 동네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 이사비에 복비에 취등록세 한 번 이사하는데 몇 천만 원이 나가요. 2억 남는 게 아니라 1억 5천도 안 남을 수 있어요. 아이들도 반대했어요.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그 집에서 계속 사세요. 굳이 이제 와서 이사하시게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 얼마나 빠듯하게 사는지. 집 팔기는 싫고 그렇다고 현금은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주변에서 영목이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택연금이라고. 집을 담보로 맡기면 매달 연금처럼 돈이 나온대요. 알아보니까 5억짜리 집이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솔깃했어요. 지금 132만 원에 100만 원 더하면 23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생활이 좀 나아질 것 같았어요. 근데 아내가 반대했어요. 그거 하면 나중에 집이 은행 거 되는 거잖아. 아이들한테 물려줄 것도 없어지는 거야. 그 말도 맞았어요. 우리 세대는 집이라도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부모로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한테 집 물려주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쪼들리며 사는 게 맞나? 아직 결론은 못 냈어요. 주택연금 할지 말지. 그냥 답답한 거예요. 집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 기분이 드는 건지. 친구들 만나서 이 얘기했더니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나도 똑같아. 아파트 있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 집값은 올랐는데 내 생활은 그대로야.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사람들. 젊을 때는 집 사는 게 목표였거든요. 내 집 마련하면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집이 있어도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매달 나가는 돈은 현금이에요. 관리비도 현금, 병원비도 현금, 생활비도 현금. 집으로는 이런 거 못 내요. 그때 알았어요. 노후에는 자산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걸. 집값이 5억이든 10억이든 매달 쓸 돈이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은퇴하고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서 통장 정리를 해봤거든요. 퇴직할 때 3억이었는데 지금 얼마나 남았나 궁금했어요. 예금 통장, 적금 통장, CMA 통장 다 합쳐서 계산해 봤더니 2억 3천만 원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2년 만에 7천만 원이 빠진 거예요. 첫 해에 3,500만 원, 둘째 해에도 비슷하게 나갔으니까 맞는 계산이긴 했어요. 근데 숫자로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이 속도면 3억이 얼마나 가지? 연습장 꺼내서 계산해 봤어요. 연금 받기 전에는 1년에 3,500만 원씩 나갔고
연금 받고 나서는 1년에 1,500만 원 정도 나가요. 지금 2억 3천 남았으니까 이 속도면 15년 정도 버틸 수 있어요. 저 지금 63살이니까 78살이면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85살, 90살까지 살잖아요. 78살에 돈 떨어지면 그 다음은 어떡해요? 아내한테 말하기가 무서웠어요. 혼자 끙끙 앓았어요. 근데 아내가 먼저 눈치를 챘더라고요. 당신 요즘 왜 그래? 무슨 걱정 있어? 저는 결국 말했어요. 여보, 우리 돈이 생각보다 빨리 줄고 있어. 이대로 가면 78살쯤에 바닥이야. 아내가 한참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알고 있었어. 나도 느끼고 있었어. 그 말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나만 불안한 게 아니었구나. 저는 그날 밤에 천장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3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전혀 충분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았어요. 둘째, 들어오는 돈이 너무 적었어요. 단순한 건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에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바꿔야 해.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뭘 어떻게 바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일단 나가는 돈을 줄여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나도 뭔가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다시 또 일을 한다고? 저도 알아요. 63살에 무슨 일을 하겠냐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두 가지를 시작했어요. 하나는 지출 점검. 우리가 매달 뭐에 돈을 쓰는지 하나하나 다 적어보기로 했어요. 다른 하나는 일자리 알아보기. 63살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인터넷도 찾아보고 주민센터도 가보고 솔직히 막막했어요. 35년 동안 회사만 다니다가 이 나이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좀 편해졌어요.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전까지는 그냥 불안하기만 했거든요. 돈이 빠지는 걸 보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달랐어요. 바꿀 수 있는 건 바꿔보자.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조금 달라졌어요.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당신 요즘 표정이 좀 나아진 것 같아. 맞아요. 뭔가 방향이 보이니까 그전보다는 덜 무섭더라고요. 3억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처음엔 절망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모르고 있었으면 더 무서웠을 거예요. 알았으니까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제일 먼저 한 건 지출 점검이었어요. 한 달 동안 나가는 돈을 항목별로 다 적어봤거든요.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차량 유지비, 식비, 외식비, 경조사비, 용돈. 적어놓고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이건 줄일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이. 제일 먼저 손본 게 보험이었어요. 실비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한 달에 45만 원 나가고 있었거든요. 보험 설계사 만나서 상담받았어요. 이 나이에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설계사가 그러더라고요. 실비보험은 꼭 유지하시고 종신보험은 해약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종신보험 해약하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통신비. 저랑 아내 핸드폰 요금제가 둘 다 비싼 거였어요. 알뜰폰으로 바꿨어요. 둘이 합쳐서 월 3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한 달에 12만 원이 줄었어요. 차도 고민했어요. 유지비가 월 30만 원 가까이 나가거든요. 근데 차는 못 팔겠더라고요. 병원 갈 때, 마트 갈 때, 경조사 갈 때. 이 나이에 대중교통만으로는 힘들어요.
대신 기름값을 줄이려고 불필요한 외출을 줄였어요. 외식도 줄였어요. 친구들 만나면 꼭 식당 가서 먹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만나기도 해요. 아내가 김치찌개 끓여주면 친구들이랑 소주 한잔하는 거예요. 식당 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등산 모임도 조절했어요. 일주일에 2번 가던 걸 한 번으로 줄였어요. 막걸리 값도 아끼고 기름값도 아끼고 이것저것 줄이니까 한 달에 50만 원 정도가 줄더라고요. 250만 원 쓰던 게 200만 원이 된 거예요. 연금 132만 원 받으면 부족한 게 70만 원 정도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멈추기 싫었어요. 부족한 70만 원도 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사실 주변 보면 다들 이래요. 60대라고 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경비하는 친구도 있고, 마트에서 일하는 형도 있고, 주말마다 대리운전 뛰는 후배도 있어요. 요즘 60대가 어디 늙은이에요. 이래야 먹고 사는 거예요. 주민센터 가서 시니어 일자리 상담받고, 인터넷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하나 찾았어요. 아파트 단지 관리 보조일이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택배 정리하고 단지 순찰하고 민원 접수하고 월급은 110만 원이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없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연금 132만 원에 월급 110만 원. 합치면 242만 원이에요. 지출을 200만 원으로 줄였으니까 이제 매달 40만 원씩 남는 거예요. 노후 자금에서 빠지던 돈이 이제는 오히려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아내도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동네 식당에서 점심시간만 일해요. 하루 4시간, 월 50만 원 정도 받아요. 우리 둘이 합치면 연금에 월급까지 해서 300만 원 가까이 돼요. 생활비 200만 원 쓰고도 100만 원 가까이 남는 거예요. 예전에 퇴직하고 놀 때보다 지금이 훨씬 여유로워요. 물론 몸은 힘들어요.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면 다리가 아프고 퇴근하면 피곤해요. 근데 통장 잔고 줄어드는 거 보면서 불안해하던 때보다 이게 나아요.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하는 것보다 몸 움직이면서 버는 게 마음이 편해요. 친구들 만나면 다들 비슷해요. 나도 요즘 이래, 나도 뭐 하나 알아보고 있어. 60대는 은퇴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다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나요. 씻고 밥 먹고 출근 준비하고 9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면 집에 와서 좀 쉬어요. 아내도 점심일 끝나고 들어오면 둘이 저녁 먹고 산책해요. 별거 아닌 일상인데 이게 참 좋더라고요. 퇴직하고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돈은 빠져나가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잤어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머리에서 안 떠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통장 잔고 확인하는 게 안 무서워요. 매달 조금씩 쌓이는 걸 보면 오히려 뿌듯해요.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빠듯하고 큰 돈 쓸 일 생기면 걱정되고. 근데 예측이 되니까 괜찮아요. 이번 달에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는지 아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돈이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 모름이 제일 무서운 거였어요. 지금은 알아요. 우리 부부가 한 달에 얼마 쓰는지, 연금이랑 월급 합쳐서 얼마 들어오는지, 노후 자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다 알고 나니까 덜 무섭더라고요. 친구들이 가끔 물어봐요. 야, 너 요즘 어떻게 사냐? 저는 솔직하게 말해요. 일하면서 산다. 힘든데 괜찮아.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에이, 퇴직했는데 왜 또 이래? 좀 쉬어야지. 그 말도 이해해요. 35년 일했으니까 쉬고 싶은 마음. 근데 저는 이게 더 맞더라고요.
일하면서 돈 벌고 아내랑 같이 저녁 먹고 주말에 친구들 만나고 거창한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내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당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제가 물었어요. 퇴직하고 나서 내가 많이 힘들어 보였어? 아내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응, 맨날 한숨 쉬고 밤에 뒤척이고 나도 걱정 많이 했어. 미안하더라고요. 아내도 불안했을 텐데 저 때문에 더 걱정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우리 이대로 잘 살 수 있어. 3억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충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끝은 아니었어요. 줄일 건 줄이고 벌 건 벌고 그렇게 맞춰가는 거더라고요. 노후가 불안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흐름을 알면 불안이 줄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측할 수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노후 자금 3억, 집 한 채, 연금까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달랐어요. 돈은 생각보다 빨리 빠져나가고, 연금은 생각보다 적고, 병원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고, 겉으로 보기엔 준비된 것 같은데, 막상 속은 불안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달라진 건 딱 2가지예요. 나가는 돈을 줄였고, 들어오는 돈을 만들었어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보험 정리하고, 통신비 줄이고, 외식 줄이고, 모임 조절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어요. 아내도 같이 일하고요.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빠듯하고, 큰 돈 쓸 일 생기면 걱정되고, 근데 이제는 예측이 돼요. 이번 달에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는지 아니까. 그전처럼 막막하지 않아요. 노후가 불안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3억이 충분한지 아닌지,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흐름이에요.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이 균형을 맞추면 불안이 줄어요. 오늘 이야기가 저처럼 불안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50만 원어치 명절상을 차려놓고 하루 종일 아들 부부를 기다린 어머니. 그러나 그날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해진 건 믿기 힘든 이야기. 홀로 남겨진 어머니 앞에 결국 충격적인 반전이 찾아옵니다. 며칠 전부터 어머님의 마음은 분주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온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레고 또 한편으로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예전만큼 몸이 따라주진 않았지만 자식들과 손주들이 집에 모인다고 생각하면 어느새 힘이 솟아났습니다. 어머님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누비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생선가게 앞을 지나며 멸치를 한 줌 집어보고 채소 가게에서 무와 배추를 고르고 정육점 앞에 멈춰서서 가장 좋은 소갈비를 골랐습니다. 값은 예전보다 훨씬 비쌌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손주 좋아하는 소갈비찜 꼭 해줘야지. 어머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갈비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은 손으로 큼지막한 갈비를 잡고 맛있게 뜯던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입가에 묻은 양념을 닦아주며 잘 먹네. 우리 강아지. 했던 기억이 아른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장바구니 때문에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오늘 사온 재료값만 해도 이미 10수만 원이 훌쩍 넘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들며 밥을 먹는 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지출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큰 솥에 물을 올리고 고기를 손질하며 흥얼거렸습니다. 애들 좋아하는 음식 다 준비했어. 잡채도 하고 전도 부치고 갈비찜도 푹 끓여야지. 눈빛은 분주했지만 표정에는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양파와 당근을 썰어 넣고 달콤한 간장 양념에 고기를 재우면서 어머님은 시계를 자꾸만 바라보셨습니다. 이 정도면 손주 둘이 실컷 먹고도 남겠지. 사위는 고기 좋아하니까 조금 넉넉히 해야겠다. 하나하나 음식의 주인을 떠올리며 정성껏 손길을 더했습니다.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고소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님의 마음도 점점 더 따뜻해졌습니다. 빈 거실을 바라보며 상에 놓일 음식들을 하나하나 그려봅니다. 여기는 아들, 저쪽은 며느리, 손주는 내 옆자리. 상상 속 식탁은 이미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잠시 부엌에서 나와 거실을 둘러본 어머님은 테이블볼을 새로 깔고 의자도 정돈했습니다. 작은 화병에 국화 한 송이를 꽂으며 작게 속삭이셨습니다. 이제 진짜 명절 같구나. 아침 햇살이 창가에 스며들자 어머님은 준비해둔 음식을 하나씩 상에 올려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갈비찜, 노릇노릇 부친전, 색색의 잡채. 어머님의 얼굴에는 땀이 맺혔지만 미소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정말 좋아하겠지. 고생한 보람이 있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자 어머님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가에 섰습니다. 가족들이 도착할 시간을 떠올리며 마음은 어느 때보다 풍성했습니다. 집안에는 이미 50만 원어치의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보다 더 큰 기대와 설렘이 어머님의 가슴 가득 차올라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명절은 이렇게 해야지. 가족이 모여야 명절이지. 어머님의 작은 목소리는 부엌을 넘어 텅 빈 거실에도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부엌을 분주히 오간 어머님은 상 위에 음식을 차곡차곡 올려두셨습니다. 갈비찜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잡채는 색색의 채소가 어우러져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전도 바삭하게 부쳐져 한 접시만 놓아도 상이 풍성해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거실로 나와 상 위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애들이 오면 분명 좋아하겠지. 속으로 되뇌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계는 아직 오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어머님의 마음은 이미 오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손주가 곧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차 막히기 전에 좀 서둘러 오면 좋을 텐데. 혼잣말을 하며 어머님은 거실 창가에 서서 도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자리도 미리 정해보았습니다. 여기는 아들 자리, 그 옆은 며느리. 손주는 내 옆에 앉히면 되겠네. 머릿속으로는 이미 식탁이 웃음소리로 가득 찬 듯 했습니다. 한숨 돌리며 소파에 앉았다가도 곧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음식은 잘 보관되고 있는지, 불은 꺼뒀는지, 갈비찜 국물은 더 졸아들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흘렀습니다. 오전의 햇살은 점점 강해지고 집안 공기는 따뜻했지만 어머님의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이제쯤 도착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관문은 고요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혹시나 연락이 올까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님은 다시 상 위를 바라보며 자신을 달래듯 말했습니다. 오기 약속했으니 곧 오겠지.
내가 너무 서두른 걸지도 몰라. 잠시 후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해 어머님은 황급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순간 웃음을 머금었던 얼굴은 다시 허전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 어머님은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불안한 기운은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곧 도착할 거라는 희망을 붙잡으며 거실에 앉아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식탁 위 가득 차린 음식은 마치 누군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듯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손주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손주, 이거 보면 제일 먼저 집어먹겠지. 생각만 해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다림의 무게가 조금씩 깃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어머님은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살며시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애써 다독이는 듯 했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기대와 함께 어머님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어머님은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9시까지 온다고 했어. 곧 올 거야. 그 믿음 하나로 어머님은 식탁 앞에 앉아 조용히 기다림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정오를 훌쩍 넘어갔습니다. 햇살은 창가에 길게 드리워졌지만 어머님의 마음은 그 빛과는 달리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정성껏 차려놓은 음식은 여전히 식탁 위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김이 오르던 뜨거움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갈비찜은 윤기를 잃어가고 있었고 잡채는 점점 굳어가며 색을 잃어갔습니다. 노릇했던 전도 이제는 눅눅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 놓으셨습니다. 손끝이 떨려 화면을 켰다가 다시 껐습니다. 혹시 연락이 올까, 혹시 메시지가 와 있지 않을까 몇 분마다 반복했지만 화면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더 크게 울려 퍼져 기다림의 시간을 배로 느끼게 했습니다. 차가 막히는 걸까? 아니면 손주가 보채서 늦는 걸까?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점점 번지는 불안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귀에는 신호음만 울려 퍼졌습니다. 짧은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운전 중이라서 그런가 보다. 어머님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달래기 위한 헛된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식탁 위 음식은 하나둘씩 빛을 잃어갔고 어머님의 눈빛도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그때 낯익은 번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순간 안도감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드디어 오고 있다는 연락일 거라 믿었습니다. 급히 통화 버튼을 누른 어머님은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들려온 목소리는 기다림 끝에 주어지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여행 가게 됐어요. 급하게 자리가 나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기대,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했던 마음, 50만 원어치의 정성과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식탁 위 음식은 여전히 풍성했지만 그 풍성함은 오히려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가득 차린 음식이 이제는 텅 빈 자리를 더욱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시선은 자꾸만 의자를 향했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어야 할 아들, 옆에서 음식을 덜어줘야 할 며느리, 깔깔 웃으며 갈비를 뜯어야 할 손주의 자리,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목 안에서 끊어진 듯한 울컥거림이 차올랐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기대했는지 그 누구보다 본인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님의 입에서 작은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럴 거면 못 온다고 미리 말이라도 하지. 그 목소리는 텅 빈 집안의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 한마디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절망의 무게를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명절의 설렘은 깊은 상실감과 절망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는 초침 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작은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우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은 멍하니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가득 차 있었지만 그 풍성함이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굳어가는 음식들이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갈비찜은 윤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공들여 끓였던 국물은 차갑게 식으며 겉돌았습니다. 잡채는 점점 굳어가며 한 덩어리처럼 엉켜 있었고 노릇했던 전도 눅눅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고생을 한 걸까? 작은 한마디가 허탈한 한숨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의 시선은 자꾸만 빈자리를 향했습니다. 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아들, 그 옆에서 미소 지어야 할 며느리, 그리고 옆자리에서 깔깔 웃으며 갈비를 뜯어야 할 손주,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단순히 의자 하나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기대와 설렘이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자리였습니다. 어머님은 젓가락을 들어 올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힘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젓가락 끝은 음식에 닿지도 못했습니다. 허기보다는 허무가 먼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집안 공기는 정적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 정적은 오히려 무겁게 다가와 어머님의 마음을 더 깊이 짓눌렀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에게는 그 시간이 더딘 고통처럼 느껴졌습니다. 숫자가 바뀔 때마다 허무의 무게가 더해지는 듯 했습니다. 창밖 햇살은 여전히 환했지만 그 빛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빈 거실 바닥에 쓸쓸히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님의 입에서 또 다른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명절이 이렇게 허무할 수도 있구나.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체념 섞인 독백 같았습니다. 부엌 한쪽에 놓인 화병 속 국화는 아직 싱싱하게 피어 있었지만 그조차 어머님의 눈에는 쓸쓸하게만 보였습니다. 식탁 위 가득 놓인 음식과 텅 빈 자리가 대비되며 공허감은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어머님은 조용히 의자에 등을 기대셨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떠오르는 것은 오지 않는 가족들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눈을 떴을 때도 현관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이어진 설렘과 기대는 그날 오후가 되자 깊은 허무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성껏 차린 음식은 어머님의 마음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쓸쓸함만이 가득 남았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안에는 초침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한 하루가 허무로 가득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은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지만 이미 아들의 전화를 들은 뒤였기에 기대와 믿음을 동시에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은 저절로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는 딸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밝은 표정의 딸은 손에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고 옆에 선 사위도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눈가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허무와 외로움으로 무너져 있던 마음에 따뜻한 빛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딸은 현관에 들어서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먼저 왔어요. 시댁 부모님이 여행 가셨다길래 이번 명절은 엄마랑 먼저 보내려고요. 그 말은 무너져 있던 어머님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한 줄기 위로 같았습니다. 순간 모간이 꽉 메이면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침부터 이어졌던 허무감이 딸의 한마디에 스르르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딸 부부는 식탁 위 음식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엄마 음식이 이렇게 가득하네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 말에 어머님은 작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히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행이구나. 오전부터 굳어가던 음식이었지만 딸과 사위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자 다시 생기를 띠는 듯 했습니다. 식탁 위는 여전히 같은 음식이었지만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온기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국을 덜어주고 딸은 전을 접시에 담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위는 맛있게 음식을 집어먹으며 이게 명절의 맛이죠?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집안은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적막하던 거실이 이제는 웃음과 대화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속에도 다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명절은 꼭 큰 잔치가 아니어도 되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허무했던 시간이 따뜻한 위로로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이 가져온 작은 보따리 속에는 직접 만든 과일청과 떡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것을 받아들며 또 한 번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정성 어린 선물이 단순한 음식 그 이상으로 큰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식탁은 많은 이가 함께 앉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음식은 다시금 제자리를 찾았고 집안에는 웃음소리와 이야기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속으로 되뇌셨습니다. 역시 명절은 사람과 함께여야 하는구나. 그 작은 깨달음이 무너진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딸 부부가 자리를 잡자 어머님은 다시 힘을 내어 식탁 앞에 앉으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차갑게 식어가던 음식들이 이제는 누군가의 젓가락이 닿으면서 다시 따뜻함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사위는 갈비찜을 한 입 크게 먹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어머니 솜씨는 따라갈 수가 없네요. 그 말에 어머님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침부터 허무했던 마음이 순간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딸은 어머니 곁에 앉아 정성껏 전을 접시에 덜어드렸습니다. 엄마, 이것 좀 드세요. 저희만 먹을 게 아니라 엄마도 같이 드셔야죠. 그 따뜻한 말에 어머님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음식이 풍성했지만 이번에는 그 풍성함이 외로움이 아니라 가족의 온기를 더 크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대화가 오가고 밥그릇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자 적막하던 집안은 금세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어머님은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래 기다리던 선물을 받은 듯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행이구나. 짧은 한마디 속에는 허무에서 따뜻함으로 옮겨가는 마음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힘들까봐 자꾸만 음식 접시를 챙겨주었습니다.
사위는 분위기를 밝히기 위해 명절 때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집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아까까지는 텅 비어 있던 식탁이 더없이 따뜻하고 풍성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함께하니 같은 음식이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제 가치를 가지는 것임을 어머님은 새삼 느끼셨습니다. 식사를 이어가며 딸은 어머님의 손을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엄마, 저희가 있어서 다행이죠? 올해는 엄마 외롭게 두지 않을게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에게는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허물을 녹여내는 따뜻한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식탁 위 음식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그 대신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는 차갑던 공기를 몰아내고 새로운 온기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날 어머님은 깨달았습니다. 명절의 의미는 단순히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함께 나눌 누군가가 있다는 데 있다는 것을.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은 비록 많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따뜻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갈비찜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고 잡채와 전도 하나둘 접시에 옮겨 담기며 소소한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웃음소리는 아까의 정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머님은 딸 부부가 함께 있는 것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딸의 얼굴에서 묘한 긴장감이 읽혔습니다. 밝은 웃음을 지으려 애쓰는 듯 했지만 눈빛 어딘가에 망설임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딸은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더니 차분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위 역시 곁에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함께 준비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감지한 어머님은 조금 놀란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딸은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순간 집안의 공기가 또다시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의 심장은 덩달아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다시 어머니와 눈을 맞췄습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그 한마디는 정적을 깨뜨리고 공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아까까지 따뜻했던 식탁은 순간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님은 믿기 힘든 듯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눈가에는 놀람과 기쁨이 동시에 번져나갔습니다. 정말이니? 내가? 짧지만 떨리는 어머님의 목소리는 그동안의 긴 기다림과 간절함이 모두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딸은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엄마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기적처럼 자연임신이 되었어요. 그 목소리는 기쁨과 두려움, 설렘과 눈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눈에서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까까지 허무했던 하루가 순식간에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행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사위가 옆에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희도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이 소식을 엄마께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어요. 그 말은 어머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식탁 위 음식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단순한 명절상이 아니라 새 생명의 소식을 함께 맞이하는 기쁨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눈물을 훔치며 속으로 되뇌셨습니다. 이렇게 큰 선물이 찾아오다니 올해 명절은 절대 잊지 못하겠구나.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10년의 기다림과
헤아릴 수 없는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집 안가득 울려 퍼진 웃음과 눈물은 그 어떤 잔치보다 값지고 소중했습니다. 집안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무겁게 드리웠던 허무와 적막은 어느새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 음식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의미는 더 이상 비어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함께 기다리는 기쁨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눈가를 훔치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떨림 속에서도 힘이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목소리는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비로소 찾아온 기적을 마주한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늘 옆에서 믿어주고 기다려줘서 저희가 버틸 수 있었어요. 이제 저도 엄마처럼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사위는 옆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다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으니 오늘은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로 기억합시다. 잔이 맞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건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여는 의식처럼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명절 음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조금씩 맛을 보며 함께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음식은 더 이상 허물을 상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위한 든든한 힘처럼 다가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천천히 물들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거실 안으로 스며들며 세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어머님은 그 순간 마치 세상이 자신을 축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허무했던 하루가 가장 뜻깊은 하루로 바뀌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손에 잡히는 기쁨, 가슴을 가득 채우는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어머님은 속으로 되뇌셨습니다. 오늘을 절대 잊지 못하리라. 이 기적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출발이구나. 명절은 때로 허무하고 외로운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어머님에게 명절은 새로운 생명의 소식을 알리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올해 명절은 내 생애 가장 소중한 날이구나. 짧은 한마디는 이제 시작될 새로운 여정을 향한 다짐이자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따뜻한 웃음과 눈물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